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이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러고 싶다. 새학시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부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김웅TV 사도민고 김웅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절제된 언어로 민요적 운율, 그런 서정성을 보여줬던 시인 김영랑의 명시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발음, 발성, 말하기를 함께 할 텐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1903년 그는 오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강진보통학교를 마치고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한 거죠. 1년 반 만에 그러나 안타깝게 아내를 잃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조선기독중앙청년회관에서 영어를 배웠고요. 1917년에 휴문의식에 입학했습니다.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강진에서 의거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옥보를 치렀습니다. 1920년 일본에 건너가서 아오야마 학원의 학부를 거쳐서 영문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개국했습니다. 유학 중 무정부주의 혁명가인 박열과 사귀었고 괴테, 키치 등의 외국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향에 머물며 1925년 김규령과 재혼을 했고요. 1930년 정주영과 함께 박용철이 주재하던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제 말기에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는 고든 절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8.15 해방 후 강진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고 대한청년회 단장을 지내면서 보여줬던 활동, 그리고 1948년 재헌국회의원 출마, 물론 낙선했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그를 여러 가지 정치와 문학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평소 국악, 악, 서양 명곡을 즐겨 들었던 낭만주의자였습니다. 1950년 9.28 수복 때 유탄을 맞아 사망을 했고요. 서울 망우리에 그의 묘지가 있고 광주광역시 공원에 시비가 있습니다. 문학 세계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1930년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학에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내 마음 아시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해서 문학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언어는 명징하고 서정적이며 낭만적이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번 볼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가고 말아 300의 순날 한양 섭섭에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그의 초기 시는 그의 시집 영랑 시집 1935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자아의 내면의 바탕을 둔 섬세한 감각을 민요적인 율조로 노래했습니다. 이때 시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 촉기라는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랑은 촉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탁한 데 떨어지지 않고 싱그러운 음색과 기름지고 생생한 기운을 가진 것, 이것을 촉기라고 합니다. 육자배기를 비롯한 우리 민요에 흐르는 정조죠. 그냥 슬픔과 이런 서정에 좌절하지 않고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정조입니다. 민요적 율조에 절제된 시어를 써서 자연을 노래했던 것, 이것은 김소월과 함께 전통 시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김영랑을 자리매김합니다. 초기 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행시인 것으로 보아도 율격적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 중 사음보 사행으로 된 것은 한시와 시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이 대꾸를 이루고 사행이 와서 의미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는 시조보다 한행이 더 많고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와 맞지 않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랑시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에는 슬픔, 눈물, 기다림, 마음 등의 시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시어들이 보여주는 비애의 느낌은 이전 시인들처럼 영탄이나 감상에 머물러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향해 그런 미학적 감성을 키워주면서 민요적 율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에서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 것처럼 그의 시의 서정성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쓸쓸한 매 앞에 이런 시를 비롯해서 모란이 피기까지의 기다림, 모란이 떨어져 버린 뒤의 절망감,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런 시인의 의지,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4년에 문학지에 발표됐습니다. 한동안 시를 발표하지 않다가 1940년 전으로 후기시가 나옵니다. 조광에 발표된 검은고, 여성에 발표된 달맞이, 문장에 발표된 독을 차고 이런 시들이 이제 후기시죠. 섬세한 감각을 민요적 율조로 읊었던 초기와 다르게 자아를 확대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인생과 사회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노래하면서 죽음을 강렬하게 의식했고 이때 죽음은 초기에 노래했던 비의 의식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것이며 일제 말기의 어려운 현실도 보여줍니다. 이런 회의와 민족관념은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기린에 비유한 검은고 그리고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독을 차고를 거쳐서 조광에 발표한 묘비명 역시 조광에 발표한 한줌 흙에 이르면서 운명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해방 이후에는 해방의 감격을 읊은 바다로 가자, 결의의 새해 등을 발표해 조국의 산천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새로운 조국 건설에 참여하라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는 영랑시선, 현대시집, 모란이 피기까지, 찬란한 슬픔 등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리듬과 박자가 절로 나오는 민요적 율격의 김영랑 시를 많이 읽고 써보면요. 여러분의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발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새 말할 때 리듬을 타게 되고요. 그 언어도 굉장히 명징하고 아름다우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글의 구조와 내용, 생각을 창의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일상의 아름다움과 서정성을 포착해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리듬과 운율에 맞춰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대중 앞에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를 읽는 것이 바로 자신의 발음과 발성,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김옥TV 시사도민고 김옥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은 김영랑 시인에 대해 그리고 그를 통해 스피치 말하기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